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검찰 수사로 참 시끄러운 하루였습니다. 아, 네네. 최근에는 또 검찰 관련한 이슈들 특히나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이 수사와 관련된 이 대리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현장 내용을 담은 MBC 리포트 먼저 한 곡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권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북 사업을 위해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 여러 번 가가지고 달러나 위안화를 전달하고 온 이 돈은 뭐에 대한 대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진을 교체하는 무리수를 둬가며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반격했고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 수사 진행 상황들이 제가 보기에는 장기화되고 미적거리고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들이 미약하면서. 근데 검찰 대상 국정감사 현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각종 수사 이슈가 튀어나온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 국정감사의 한 장면입니다. 네. 이 들으신 내용은 이 18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기동민 그러니까 뒷부분에 나왔던 의원은 이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앞부분에서 쌍방울 그룹 관련해서 언급한 건 박형수 의원이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우리가 이 국정감사는 이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이 있는데 예. 마침 이 10월 18일 이날 대상이 어디였냐면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같은 이 일선에 있는 검찰청이 대상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 특히나 그 수사 관련한 사안들이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수원고검 쪽이었던 거죠. 네. 관련된 수사는 아무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 그리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어떤 수사 방향까지도 논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짚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부분. 마침 서욱 전 국방장관 그리고 네.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도 좀 촉구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다. 아하.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사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민주당은 좀 반발을 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검찰이 오늘 영장 친 걸 보면 도대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는 건지 걱정된다. 이게 또 뭐 정치 수사다라는 얘기겠죠.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영장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의미합니다. 네. 또 감사원이 검찰 대신 장애물들을 미리미리 치워주고 검찰이 깔린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의 어떤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서로 지금 공조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한 팀이다. 네, 서로 어느 정도 그 감사원에서 미리 언급을 하고 이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검찰이 들어가는 그래서 길을 깐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죠. 네. 저도 이 장면을 국정감사 이 장면을 봤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의 질의 장면을 봤는데 네. 이게 보도량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사정정국이 지금 최대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언론 보도가 정쟁을 반복하고 있다. 뭐 또 이번 국감도 막말 국감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김의겸 의원 이 검찰 대상으로 한 질의도 보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당연하지만 검찰은 대답 안 해줍니다. 예, 수사 중인 사안은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무의미해요. 그렇게 네. 많이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진짜 민생에 관련된 국감 질문 분명히 나왔습니다. 뭐 네. 노란봉투법도 있고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책도 국감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더 언론이나 우리 정치권이나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게요. 것처럼 특히나 법사위 국감에서는 네. 이 수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건 혹은 확인되지 않은 어떤 사실관계 혹은 의혹에 대해서도
이 의사 진행 과정이잖아요. 이게. 의사진행 발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롭게 발언을 합니다. 면책이 가능하니까요. 또 네. 발언에 대해서. 예. 그러다 보면 이 검찰한테 나중에 이렇게 물어봐요.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뭐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 결국에는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적으로 쏟아내는 자리가 됐고 네. 그 주제가 수사인 겁니다. 아하, 법사위는. 네. 그러다 보니 관련된 발언들만 계속해서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검찰 대상 국정감사라고 하면서 검찰은 사실 아무 답변 못하는 걸 알면서 네. 검찰을 그저 스피커로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앰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주입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이크로. 일종의 검찰을 그 메아리 치는 절벽으로 활용하는 거죠. 메아리 벽으로. 네, 절벽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님께서 국감이 이 정쟁 대리전이 됐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그 중심에 또 이재명 당대표 관련 수사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특히나 좀 겨냥했던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우선 쌍방울 그룹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박형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위안화를 반출해서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네. 수원지검이 이걸 수사하고 있는 게 맞냐? 당연히 수사는 하고 있죠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렇게 답을 해요. 네.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하, 모범 답안. 네, 모범 답안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남 FC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두산건설에서 50억 원 뇌물 수수한 것과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다. 기소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소의 가능성을 본인이 언급을 하면서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하.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맞불 작전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질의를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했을 때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10여 가지 주식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을 하면서요. 네. 공교롭게도 도이치모터스와 NSN 주식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하나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네. 공소시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상 네.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그 공소시효가 재개가 되거든요. 그렇죠. 불소초 특권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 특히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언급했던 내용 하나가 네. 지속적으로 나중에 이게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조금 전 얘기한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입장에서는 뭐 증거와 법리를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역시나 모범 모범 답안으로 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요. 검찰이 그 민주당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민주당 쪽 법사위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김유겸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였죠. 18일. 예, 네. 18일에요. 네. 변호사가 유 씨를 접견하려는데 접견이 안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면서 이 수사 대상자를 불러서 검찰이 회유 협박 중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도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의해서 필요한 진술을 해주고 석방 대가를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네. 지금 플리바게닝 한마디로 형량을 줄여주고 이제 수사에 협조해주는 유죄 그런 걸 인정 하는 거 협상? 아니냐. 이거 네. 공식적으로는 없거든요, 한국은. 없죠. 우리나라 네. 법으로 없죠. 그러다 보니 이 송경호 지검장도 뭐 회유 협박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네. 그리고 바로 하루가 지난 오늘 네.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가 됐죠. 네. 체포가 됐고 그리고 민주당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지금 입구에서. 아직
이루어지진 못했죠. 네, 제가 반발로? 조금 전 그 라이브 영상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입구에서 좀 대치 중인 막고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이 검찰이 지금 어쨌든 야간 영장까지 가지고 온 상태라 아하. 대치 국면은 좀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 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고 네. 심야에 최고위원회를 이 당사에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여기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네. 이봉우 연구원 이 상황 계속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세요? 네, 뭐 지금 이 쌍방울 그룹 관련해서 또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이게 다른 사정 정국 때문에 조금 이슈가 밀려서 그렇지 수사가 굉장히 진행이 돼 왔었고 아하. 이게 또 지금 대북 코인이라 가지고 다른 이슈랑 또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슈인데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수사의 정확한 내용이나 정파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더라도 이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네. 검찰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 협치가 더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여기 검찰이 또 껴있고 해서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법사위 국정감사가 예.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남은 일정을 잠깐 살펴보니까 네. 10월 20일에 대검찰청 대상으로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10월 24일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남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일단은 국정감사 올스톱을 선언하긴 했는데 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당사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이것도 큰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동인 기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네. 뭐 국민 여론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당사라고 성역이냐, 판사가 발부한 영장 집행을 왜 방해하냐. 네. 다른 쪽으로는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보인다. 지금 이 시기에 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느냐, 네. 보여주기 쇼 아니냐. 네. 어떻게 여론이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당장 내일이 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 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수사라는 거는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쟁이 지금 붙는 수사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네. 당사를 지금과 같은 타이밍에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거는 보통 정치적 문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생전 처음 보는 초식인 거죠. 그래서 저도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뭐 네. 원리 원칙으로 따지면 어디라고 성역이 없겠냐 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 평소에 보였던 어떤 정치 검찰로서의 어떤 의혹들 이런 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한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그 동안에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왔으면서 이렇게 안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네. 선택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봉우 연구원이 준비한 말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부터 국민의힘에서 전술핵 재배치, 심지어는 자체 핵무장 같은 얘기가 좀 뜬금없이 나온 경향이 있다. 이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 했던 얘기인데 그렇죠.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와 관련해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좀 단호한 입장을 내보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의원은 오늘 아침에 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KBS 보도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서 시작되었든지 김정은에서 시작되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미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입니까? 미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희생한다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가령 뉴욕을 그거로 ICBM과 핵폭탄을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협박할 때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이 핵폭탄 공격을 당해도 좋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쓰겠다. 미군을 파병하겠다. 과연 100% 누가 그렇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입니까?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줍니까? 이런 말씀 보수층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듣기 좀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상당히 생경한 일이죠.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점은 반미로 오해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공격할 사실 수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이 핵무장론에 있어서도 김기현 의원이 가장 강경한 입장이긴 했습니다. 자체 네.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미국 정부가 일주일 동안 약간 모호한 태도를
그랬죠? 모호한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한국에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예. 계속 백악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확장 억제는 계속 논의 중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제 방금 들으신 골드버그 대사도 마찬가지고 미 국무부에서도 약간 단호하게 입장이 나와버렸어요. 강한 표현인데요. 네, 전술핵 재배치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하지 무책임하고. 말라는 얘기죠, 사실. 네. 그래서 방금 들으신 이 김기현 의원 발언은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어제 골드버그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미국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에 대한 대답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냐? 미국이 북한한테 협박을 받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줄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 확장 억제나 핵 공유가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도와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협박받는 건 조금 다른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네. 공교롭게도 김기현 전 원내대표 말씀과 유사한 맥락의 기고문이 미국의 그 보수 싱크탱크 연구원에 의해서 그 기고가 됐거든요. 발표가 됐습니다. 그걸 또 우리 노컷뉴스에서 번역 네.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맥을 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그걸 알고서 만약에 그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거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내에서 미국의 진보 보수의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그러면서 지금 골드버그 대사는 민주당 쪽이잖아요. 네. 그런데 공화당 측의 주장들과 배치되는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김기현 원내대표는 현 정부인 바이든 정부나 골드버그 대사와는 아주 강하게 대립하면서 미국 보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저는 약간 떠올랐던 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에서 예. 유일하게 핵무장론을 주장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당시 이 원유철 전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원내대표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의 그 지역구에다도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서 네,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제 기억은 사실 가장 뭐랄까요 비주류의 발언이었어요. 그렇죠. 주목조차 받지 못했던 발언이었죠. 네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 공고한데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 기조인 건데,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발언들이 쉴 새 없이 나오는 걸 보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란 정당 내에서 특히나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어떤 그 당의 기조나 이런 것들이 재정립되거나 혹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뭔가 모아진 의견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네. 개별적으로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네.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혹은 우리 자체의 핵 개발 이거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네, 이것도 사실 우리 정부도 그 동안에는 모호한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 네. 정부 고위 관계자 발로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다양성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10월 13일에는 조선일보가 아예 우리 정부가 핵 공유, 그러니까 한반도의 핵 전략 자산을 상시 순환 배치하는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또 그날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출근길에 미국 조야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경청하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버려서 이 NCND잖아요. 그렇죠.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바람에 이거 뭔가 진짜 논의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모호했는데 네. 어제 국무부와 이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단호한 입장이 나오니까 우리 외교부도 일단은 우리는 지금까지 확장 억제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계속 미국과 논의하고 있었다. 골드버그 대사도 그런 틀 내에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조금 진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과도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좀 강한 목소리들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과거보다는 이 예.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저께죠. 17일에 지금 확장 억제나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이 신뢰성이나 실효성이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 믿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도 읽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 그런 얘기도 있겠네요. 있고요. 예, 조경태 의원도 부산에 핵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지역구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핵무장론 말고도 여성 예비군 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지금 네. 당권 경쟁 본격적으로 불붙으면서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로잡겠다. 그것이 정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언론 보도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역시나 따옴표 보도. 아이고. 심지어는 당권 경쟁, 이대남 공약, 이준석 빈자리 채우기 이게 사실 다 어떻게 보면 포장해 주는 거거든요. 좀 비현실적인 얘기들을.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비판할 부분들은 언론이 비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동인 그리고 기자님, 네. 언론이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네. 언론은
이거는 관을 가지고 있는 저널리즘 주체 아닙니까? 네, 보통 따옴표 저널리즘 한 번 더 좀 언급하게 되는데 예. 그 최근에 그 어떤 연구를 봤더니 네. 정치 기사들이 확실히 늘어났고 양적으로 그리고 정치 기사에서 큰 따옴표라는 기호가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언론사에서 그 정치인들이 발언을 이렇게 했다는 건 우리가 사실 확인을 했다. 이런 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정치 문화 혹은 어떤 기조가 있는 정당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발언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뭐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언론도 고자질 장이는 아니잖아요. 네. 제가 저런 얘기 했어. 이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광고 듣고 돌아와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듣기 전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점점 강경해지고 극단화되는 발언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심지어 탄핵을 부정하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교안 전 대표는 아예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네. 다른 의원들 예를 뭐 윤상인 의원도 또 지금 조속 탄핵이라고 비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민의힘이 당권 경쟁을 하더라도 예. 확실히 선을 그을 부분은 긋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사실 탄핵 부분보다 김기현 의원의 그 여성 군사 기본훈련 의무화가 조금 더 놀라긴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그것도 놀랐고 저는 네. 그 이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확실히 부정선거론이랑은 선을 긋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그랬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랬죠. 그 얘기가 곧바로 흘러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떤 틀이 사라졌나?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 없는 틈을 탄 올드보이 기환 뭐 이런 식으로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성 군사 기본교육 의무화 부분은 제가 이제 청년 대상 강의를 지방 네. 요청으로 가서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참가한 남자 청년들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 얘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 스웨덴이나 이스라엘 같이 예를 드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수긍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는 조금 좀 다르잖아요. 네네. 격이. 이 부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다음 말말말 또 짚어봐야죠. 뭐죠, 이봉우 연구원? 네, 지난 주말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대책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남궁은 카카오 각자 대표가 사퇴를 발표했고요. 네. 그러면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놨고 예. 당정협의회,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정부도 함께 협의회를 열어서 대책 발표를 했는데 네. 두 군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오디오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카카오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카카오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이중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서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 구제 방침도 나왔는데 카카오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부터 신속히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할 수는 없다면서 카카오 측에 피해 지원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카카오톡 사태 이거 어떻게 봐야 하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될까요, 이봉우 연구원? 일단 오늘 그 남궁은 카카오 대표가 사퇴하면서 내놓은 어떤 향후 조치 방안 네. 그리고 당정협의회가 내놓은 방안이 사실 좀 비슷합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이 사퇴 후 5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구체화가 더 안 됐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이미 두 군데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있으니까 이중화는 빨리 될 것이다. 그리고 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도 신고를 받고 있다.
아하. 신고가 종료가 되면 그 신고받은 걸 기반으로 보상을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논의조차 안 된 겁니다. 일부 게임이나 웹툰 같은 거는 이제 3일 동안 기간을 더 주겠다. 이것도 굉장히 간접적인 보상 방안이죠. 그래서 네. 비판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구체화가 안 돼 있고 사실 지금 당정협의회에서도 똑같이 그 서버 이중화 그리고 국가 재난 국가 재난 기관망. 기관으로 선정하는 부분 예. 그리고 화재 대책 이런 것들을 똑같이 얘기하면서 또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이 민간 기업 일이니까 카카오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 지금 실제로 피해 입은 분들 대부분 소상공인분들 피해 집계조차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예. 굉장히 사실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피해 보상에도 아무리 민간 기업이어도 그동안 정부가 같이 논의했습니다. 많은 참사들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동인 기자는요. 네.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적어도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이라면 적어도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하. 기본적인 대비가 돼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게 돼 있지 않았다라는 게 그래서 부끄럽다고. 네. 저는 또 뭔가 김동인 기자가 잘못한 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모습 자체가 너무나 한국적입니다. 왜냐하면 아하. 패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빠르게 뒤쫓아서 후발주자로서 어떤 형식을 갖추는데 능한데 예. 사실은 생겨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드러나서 네. 너무나 한국적인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유료 서비스나 혹은 이제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최악의 경우를 너무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보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준비가 안 돼 있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단순한 보상책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책도 사실은 고민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집단 소송제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김동인 기자 말씀 듣고 저도 부끄러워하기로 했고 부끄러워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